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의 강근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대의 경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각 시대별로 경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건데요. 각 시대별 경제 정리는 흐름이 크게 비슷합니다. 살펴봐야 될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 살펴보면은 각 시대별 경제를 다 봤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세금과 관련된, 그렇죠, 수취제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수취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관료들에게 지급했거나 아니면은 시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도 지급했었던 토지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각 시대별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경제에서 수취제도, 즉 세금과 관련된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계속해서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건데요. 처음 등장하는 만큼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그 시대별로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계속 나오면서 수취제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세, 공물, 역 또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합니다. 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있죠.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걷는다거나 수확량에 따라서 걷는 그러한 세금을 조세라고 하고요.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겁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을 공물, 공납이라고 하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 징발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주요한 일이 있을 경우, 노동을 해야 될 경우, 노동력을 바쳐야 될 경우에 공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일을 대신 해준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국방의 의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했다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공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산물 중심으로 납부를 했다. 그리고 역은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의무가 있었다 하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약간 변화가 되거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조세는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 그냥 추상적으로 재산의 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이죠. 해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공물은 똑같습니다. 특산물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16세에서 60세의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을 부과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 경제의 수치 제도와 관련해서 꼭 정리하고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발견됐거든요. 일본에서 그 한반도의 서원경 부근의 마을의 민정문서다라고 해서 발견됐었는데, 이 서원경은 참고로 아시면 좋겠지만은 그 오늘날의 청주 부근입니다. 청주 부근의 마을에 관련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이 마을의 남녀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고, 그다음 연령들은 어떻고, 각 집안별로 노동력은 어느 정도가 있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서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보다 문서. 이 문서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러한 자세한 그 가가호호에 대한 집집마다의 사정에 대한 노동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좀 더 원활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민정문서는 크게 인구와 재산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노동력 증발과 조세 수치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문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민정문서는 3년마다 촌주라고 하는 사람이 작성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촌주는 국가 관리가 아닙니다. 촌주는 그냥 지역의 인사입니다. 지역에 믿을 만한 인사를 우리는 촌주라고 하고요. 이 촌주가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합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작성하면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각 가가호호 집집마다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기에는 생각보다 일이 꽤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3년마다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합니다. 고대 경제에서 수취제도는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지제도인데요. 토지제도는 노급 또는 시급이라고 불렀던 거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료전, 그다음 정전 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목이 계속 메이네요. 자, 노급 같은 경우는 시급이라고도 하고요. 귀족에게 준 토지나 가호 같은 것을 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단위로 해서 월급 개념으로 준 거예요. 월급 개념으로. 그래서 딱히 이번 달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어떠한 지역을 너한테 하사하니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세금,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징수할 수 있는 노동력 이런 거 전부 다 너가 다 가져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급이라고 하면은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노동력 징수, 노동력 징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급이나 시급을 지급하던 시대에는 아무래도 왕권은 비교적으로 약하고요, 귀족권이 강했겠죠. 왜냐면은 그 노급으로 제공된 그 지역의 노동력까지도 다 가질 정도로 관료들에게 권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즉 그 지역에 있어서는 왕의 힘보다는 그 지역을 노급으로 하사받은 관리가 더 영향을 크게 미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권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라고 구분했었는데요. 노급을 지급했던 시기는 신라 상대와 하대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이 노급에서 수조권 걷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다 더해서 고리대를 이용해가지고 농민을 아주 약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리대, 아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다음에 더 큰 이자로, 엄청나게 큰 이자로 그것을 갚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그 TV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융권 중에서도 아주 약간 좀 무시무시한 금융권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그 한국 그 광고계의 아카펠라의 바람을 불러왔던 그 땡땡머니 있죠. 땡땡머니. 콩하고 이렇게 팥하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뭐 믿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는, 거기도 보면은 그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뭐 그런 것도 돌잖아요. 그 광고에서 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콩과 팥이 이렇게 막 춤추면서 가느냐. 돈을 갚지 않으면 콩팥이라도 떼가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러던 것이, 신라 중대,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면은 관료전이라고 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관료전은 앞서 노급과 차이는 수조권만, 즉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만 주어졌습니다. 노동력은 징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급을 지급했던 시절에는 만약에 노급을 하사받은 관리가 뭐 집에 지붕이 고장났다거나 뭐 문이 고장났다 하면은 그냥 자신이 하사받은 노급에 있는 어떠한 노동력이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집 와가지고 지붕 고쳐, 우리 집 와서 대문 고쳐 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료전을 지급하던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노급과 관료전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였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노급을 하사할 때 비해서 관료전을 하사하게 되면은 왕권은 강화가 되고요, 귀족권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겠죠. 신라 중대에 주로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에게도 지급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를 정전이라고 합니다. 신라 성덕왕 때에 대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요. 이거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민에게 굉장히 좋았겠네요.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농민이 제대로 먹고 살고 그다음 농민이 생산활동에 잘 활용이 되어야, 그렇죠, 수취제도, 조세가 잘 거치겠죠. 그래서 이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토사상,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라고 하는 사상을 왕토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왕토사상에 기반을 두고 국가가 농민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지급한 겁니다.
하지만 이 농민들이 만약에 지급받은 정전을 땅을 매매, 사고 팔 수 있었다면은, 그죠? 부동산 투기가 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급된 정전은 농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했어야 됐고요. 매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다 보니까는 왕권은 강화가 됐겠죠. 많은 국민들이 국왕의 어떤 권위, 국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참고로 아까 노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신라 경덕왕 때 돼서 관료전이 폐지되고 다시 노급이 부활됩니다. 신라 하대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권은 강화된다. 이 토지제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라 상대, 중대, 하대의 왕권과 귀족권의 변화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신라 상대와 하대에는 노급이 또는 시급이 지급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권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신라 중대, 통일이 된 초반부에는 관료전을 지급했다. 관료전을 지급하다 보니까는 왕권은 강화되고 귀족권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건데요. 산업은 그 농업, 수공업, 상업, 무역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동기를 지나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고대 국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제 농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경, 이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우경이 굉장히 장려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는 시비법, 시비법은 뭐 시비 거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시비법이라고 하면은 그 비료를 주는 겁니다. 퇴비를 주는 건데, 아직 이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은 지력이 회복하는 데까지 좀 기다려야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이제 힘을, 땅의 어떤 영양분을 농사를 지으면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그 땅을 쉬게 해야 되죠. 우리 그것을 휴경농법이라고 하는데요. 차차 나중에 이후에 시비법이 발달하게 되면은 휴경농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고대 경제 부분에서는 아직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쉬는 방법, 즉 휴경농법을 사용했습니다. 수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후에도 등장하게 될 건데요. 관형 수공업 위주로 합니다. 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관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국가 필요품 및 왕실 및 귀족이 사용했던 그런 사용품들만을 생산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집에서 그냥 만들었겠죠. 관의 수공업의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수공업 하면은 관형 수공업, 관에서 운영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모든 세금 수치 체제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상업도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경주에 그 시장이 하나 설치되었었죠. 동시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 동시를 관리 감찰하는 기구가 동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확대가 되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좀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라가 통일이 된 이후에는 동시 이외에도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 경주에 동시라는 것이 있었고 이 동시를 관리했던 것이 동시전,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서시와 남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무역입니다. 무역은 무역항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역항은 통일신라시대 무역항은 그 당항성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서해대교 근처입니다. 당항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 F1 포뮬러 1으로 그 대회로 유명한 전남의 영암 있죠. 이 영암도 국제무역항이었고요. 울산항이 또 국제무역항입니다. 이 무역항 나머지 당항성이나 영암에 비해서 울산항은 정말 국제무역항이라는 그 호칭이 적절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대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선생님, 우리나라의 국제무역항이라고 하면 병난도 아닙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이 되는 것은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이런 문제도 한번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저기 경상도 지역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가지고 여기가 국제무역항이다라고 표시해서 학생들이 이거 오답이다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이 맞습니다. 단 언제였느냐가 중요하죠. 신라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때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입니다. 아무래도 수도에서 가깝잖아요. 지금 수도라고 하면 서울이겠지만은 통일신라시대 때 수도는 그렇죠. 경주입니다. 경주. 그래서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큰 항구였던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발달할 수가 있었죠. 병난도는 고려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시대 때는 울산항, 국제무역항 꼭 정리해 주십시오. 이 울산항을 통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슬람과 교역했다는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얼마나 활발했느냐, 아마 이거 교과서에도 다 등장하고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었다 하는 게 있죠. 신라방 같은 경우는 숙소였고요. 신라소는 관청, 그다음 신라관은 여관, 그다음 신라원은 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후에 등장하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중에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먹고, 그죠? 유학을 안 가죠. 하지만 그 해골물을 마시지 않은 의상대사는 그렇죠.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죠. 그래서 이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는 의상대사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주로 보면은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이런 곳들에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하면 또 빠지지 않는, 무역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거, 그렇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되겠죠. 청해진입니다. 당초 청해진은 이 완도에 설치를 해서 해적 소탕이 목적이었는데요. 당항선과 중국 외 이렇게 이 세 개의 포인트가 교류하는 핵심지가 바로 청해진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통일신라가 무역을 일으켰다면 발해는 무역을 안 했는가? 역시 발해도 무역을 했습니다. 산둥반도 일대에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국 초반에는 아무래도 발해라는 국가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멸하게 했던 신라와는 교육을 안 했었겠죠. 하지만은 이후에 어느 정도 앙금이 풀리면서 신라와도 교육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신라와 교육을 했다는 증거. 그렇죠. 오늘날 동해안을 따라 나 있는 신라도라고 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도. 그래서 이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도 교역을 했었다. 그리고 발해는 주로 당나라나 신라와 관련해서 수출품으로서는 모피나 약재, 말 이런 것들이 주로 수출했었고요. 수입은 비단이나 책들. 비단 책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물품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귀족들이 소비하는 물건들을 주로 발해에서는 수입을 했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경제 쭉 살펴봤었는데요. 세 부분, 수치체제, 토지제도, 산업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잡으신 후에 정리하시면은 조금 더 정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